오늘은 스토너라는 책인데요. 작가는 존 윌리엄스 장편소설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캐서린 드리스콜이 문을 열었을 때 윌리엄 스토너는 하마터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머리카락을 전부 높이 쓸어 올려서 뒤통수에 아무렇게나 묶어두었기 때문에 작은 분홍색 귀가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색의 뿔테 안경을 쓴 그녀의 검은 눈이 놀라서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입은 남자 같은 셔츠는 목 부위가 열려 있었고 검은 바지는 그녀를 평소보다 우아하고 날씬해 보이게 했다. 미안합니다. 약속 어겨서. 스토너가 어색하게 말하며 서류철을 불쑥 내밀었다. 주말에 이런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한참 동안 그녀는 말이 없었다.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던 그녀가 아랫입술을 깨물더니 문에서 뒤쪽으로 물러섰다.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 아주 좁고 짧은 복도를 지나서 작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천장이 낮고 어둑한 그 방에는 소파로도 쓰이는 낮은 침대가 하나 있었다. 그 앞에는 길고 나지막한 탁자가 있고 커버를 씌운 의자 하나,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으며 한쪽 벽에는 책이 가득한 책꽂이가 있었다. 바닥과 소파에 책 여러 권이 펼쳐져 있고 책상 위에는 종이가 흩어져 있었다. 집이 아주 작아요. 캐서린 드리스콜이 바닥에 놓여있는 책 한 권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하지만 저한테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는 소파 맞은편에 놓인 커버를 씌운 의자에 앉았다. 드리스콜이 커피를 좀 드시겠냐고 묻자 그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거실 옆에 작은 주방으로 갔고 그는 긴장을 풀고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가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섬세한 하얀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를 검은 쟁반에 담아 들고 와서 소파 앞 탁자에 놓았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스토너가 원고에 대해 말을 꺼내는 순간 조금 전 도서관에서 느꼈던 흥분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열심히 말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 대화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었다. 캐서린 드리스콜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서 눈을 반짝였다. 가느다란 손가락은 커피 탁자 위에서 깍지를 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윌리엄 스토너는 의자를 앞으로 잡아 끌고는 열렬한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거리가 어찌나 가까운지 그가 손만 뻗으면 그녀에게 닿을 정도였다. 두 사람은 그녀가 논문 앞머리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그녀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다급함이 배어들었다. 아주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 훌륭해요. 아, 정말 훌륭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선 순간적으로 활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몸을 뒤로 기대고 그의 시선을 외면한 채 말했다. 마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그 세미나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굳이 그 세미나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기쁩니다. 좋은 강의였던 것 같으니까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그녀가 갑자기 감정을 터뜨렸다. 안타까워요. 그 세미나는, 선생님은, 저는 그 세미나를 들은 뒤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안타까워서. 그녀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멈추고 소파에서 일어나 침착하지 못한 모습으로 책상으로 다가갔다. 스토너는 갑작스레 감정을 터뜨린 그녀의 모습에 당황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지요. 세월이 흐르면 다 잘 풀릴 겁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자기 말에 담긴 진실을 느낀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무겁게 짓눌렀던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절망이 그토록 무거웠다는 것조차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이 들뜨다 못해 현결증이 날 것만 같고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그는 다시 말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둘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다. 스토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잘 마셨다고 인사하는데 작별 인사를 했다. 드리스콜은 문까지 그를 배웅해 주었지만 안녕히 가시라는 말은 인사를 할 때는 거의 무뚝뚝하게 보일 지경이었다. 밖은 어두웠다. 봄의 싸늘함이 저녁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스토너가 심호흡을 하자 그 서늘한 기운에 몸이 찌릿찌릿하는 것이 느껴졌다. 들쭉날쭉한 집들의 윤곽 너머로 시내의 불빛들이 엷은 안개 속에서 반짝였다. 길모퉁이 가로등이 사방에서 다가오는 어둠을 힘없이 밀어내고 있었다. 그 너머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잠시 머무르다가 사라졌다.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는 안개에 붙들려 있었다. 스토너는 저녁 풍경 속을 천천히 걸으면서 그 향기를 들이마시고 혀에 닿는 싸늘한 밤 공기를 맛보았다. 그가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연애를 했다. 그는 캐서린 드리스콜에게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을 서서히 깨달았다. 어느새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오후에 그녀의 집을 찾아갈 핑계를 찾아내고 있었다. 어떤 책이나 논문 제목이 떠오르면 그것을 적어두고는 일부러 제시올 복도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그래야 오후에 그녀의 집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며 그 제목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그녀의 논문 두 번째 장에서 미심쩍어 보이는 부분을 강화해줄 참고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서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다. 도서관이 사진 복제본만 소장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라틴어 원고 일부를 열심히 필사한 적도 있었다. 그 덕분에 며칠 동안 오후에 그녀가 그 원고를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함께 보내는 오후에 캐서린 드리스콜은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말수가 적었다. 그가 자신의 논문에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주는 것에 그녀는 조용히 감사를 표했으며 자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교수 이상으로 보아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논문에 관심을 보이는 교수였으며 그녀는 그를 존경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돕는 것이 친절한 일이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그의 직무에서 크게 벗어난 일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조금 바보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누구든 일반적인 감정 외에 특별한 감정을 품기 힘든 사람. 그는 캐서린 드리스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뒤 남들이 쉽사리 알아차릴 만큼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몇 년간은 교수로서 그에게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캠퍼스로 몰려오는 바람에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에 없는 생기가 넘치고 강렬함과 소란스러움이 합쳐져서 학교의 변신을 이뤄낸 것이다. 스토너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나이가 많아서 이상해 보이는 학생들은 열렬하고 진지했으며 시시한 것들은 격렬했다. 유행이나 관습에 무지한 그들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는 스토너가 예전에 꿈꾸던 학생의 모습 그대로였다. 공부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로 생각하는 모습. 스토너는 지금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결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녹초가 될 때까지 즐겁게 온몸을 바쳐 일하면서 이 시절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과거나 미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실망이나 기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으면서 이제는 학자로서 자신이 해온 일을 통해 알려지는 길을 바랬다. 이 시절에 그가 이처럼 일에 헌신하는 태도에서 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끔 딸이 이방 저방을 정처히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컬럼비아에 다니러 오면 그는 참기 힘들 만큼 강렬한 상심감을 느꼈다. 이제 25살인 그레이스는 그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처럼 계속 주저하면서 술을 마셨고 세인트루이스 조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넘겨주고 있음이 분명했다. 스토너가 캐서린 드리스콜의 소식을 들은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1949년의 초봄에 동부의 대학 출판부에서 보낸 광고 전단이 그에게 날아왔다. 거기에 캐서린이 책이 출판된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에 대한 설명이 몇 마디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훌륭한 교양학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미혼이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그 책을 구해보았다. 그 책을 손에 쥐자 손가락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책을 펼치기도 힘들었다. 맨 앞에 몇 장을 넘기자 환사가 보였다. WS에게.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한참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그 책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 단번에 끝내고 끝까지 읽었다. 그가 짐작했던 것만큼 훌륭한 책이었다. 문체는 우아했고 명석한 지성과 냉정함이 열정을 살짝 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글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금도 그녀의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갑자기 그녀가 바로 옆방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와 함께 있다가 온 것 같았다. 방금 그녀를 만졌던 것처럼 손이 저릿거렸다. 그 상실감,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그 상실감이 쏟아져 나와 그를 잡아삼켰다. 그는 의지를 넘어 그 흐름에 휩쓸리는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자신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기억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것처럼. 이제 자신은 60살이 다 되었으므로 그런 열정이나 사랑의 힘을 초월해야 마땅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초월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초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감각, 무심함, 초연함 밑에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강렬하고 꾸준하게 옛날부터 항상 그곳에 있었다. 젊었을 때는 잘 생각해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그 열정을 주었다. 아처 슬론이 자신에게 보여준 지식의 세계에 열정을 주었다. 그게 몇 년 전이더라.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던 연애 시절과 신혼 시절에는 이디스에게 그 열정을 주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도 주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열정을 주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방식이 조금 기묘하긴 했어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정신의 열정도 마음의 열정도 아니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힘이었다. 그 두 가지가 사랑의 구체적인 알맹이인 것처럼 상대가 여성이든 시든 그 열정이 하는 말은 간단했다. 봐, 나는 살아있어. 그는 자신을 노인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가끔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 그 속에서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 바라보는 얼굴에 결코 동질감을 느낄 수 없었다. 기괴한 가면 속에서 눈빛만 선명했다. 마치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얗게 세어버린 그 텁수룩한 눈썹, 헝클어진 백발, 앙상한 뼈 주위로 늘어진 살, 나이든 척하는 깊은 주름살들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늙은 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온 세상과 자기 조국의 병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증오와 의심이 일종의 광기가 되어 신속히 퍼지는 역병처럼 전국을 휩쓸었다. 젊은이들은 또다시 무의미한 파멸을 향해 열렬히 행진하며 전쟁터로 향했다. 악몽이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그가 느낀 연민과 슬픔은 너무나 오래돼서 그의 나이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 상사가 자신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휙휙 흘러갔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1954년 봄, 63살 때 그는 자신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그 이후의 삶을 그려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굳이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의 가을에 고든 핀치가 비서에게서 메모가 왔다. 언제든 시간을 날 때 사무실에 들러달라는 내용이었다. 스토너는 바빴으므로 며칠이 지난 뒤에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있었다.